대학교 지금 저희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좀 몇 군데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좀 안 됐는데 사실 오늘 좀 AI 반도체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AI 또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할 텐데 오늘 이제 주로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앞부분에 뭐 지금 경제 또 주식시장 흐름 좀 한번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결국 좀 트렌드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할 때. 거기서 승부가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기업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 좀 계속 주목할 만한 트렌드들 몇 개만 제가 사실 어제 계속 그 주말에 계속 요 자료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M이 뭐냐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최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시장이 쪼그라드는데 거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이 책은 꼭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이면 특히 요즘에 이제 그 MZ 세대 분들은 한번 투자하시기 전에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인데 거기에 이제 가치 투자가 세 가지로 나와요. 1.0, 2.0, 3.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0은 아마 이 책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벤저민 그레미엄이 이제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냥 가격 싼 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기업 가치 이거 아니고 재무제표 보고 뭐 자산 가치 대비 싸다. 그럼 담배꽁초 줍는 것처럼 이제 한 모금 피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 찾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워런 버핏 이게 제일 많이 알려졌죠. 워런 버핏은 브랜드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한번 날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 좀 팔았다고 하니까 내 거 사라고 그렇게 한번 트위터 날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사요. 테슬라는 아직은 워런 버핏이 살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워런 버핏은 일단 시장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그 독점 기업 있죠. 그걸 사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몇 년 후에 이거 이제 1등으로 얘는 굳혔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워런 버핏이 살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1등이긴 해도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뭐 그 완전히 지금 독점으로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워런 버핏 스타일 이거 아마 책 보신 분들은 많이 얘기 들었죠. 뭐 브랜드, 코카콜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1등 기업. 요걸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워런 버핏이고 그래서 코카콜라 지금도 좋죠. 뭐 꾸준히 오르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빨간 병, 빨간색과 캔과 이런 유리병은 뭐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보고 저도 좀 많이 바뀐 게 세 번째가 이제 가치 투자 3.0인데 이게 뭐냐 여기 있는 기업들 보면 다 성장주거든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오픈 AI, 노보노디스크, 뭐 우리 한국의 루닛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은 시장이 지금 대중화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하는 초입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AI 초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마찬가지고 비만 치료제, 오픈 AI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시장 점유율이 낮아야 돼요. 이건 워런 버핏과 정반대죠. 점유율이 낮아야 돼요. 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질 걸 내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가 이거거든요. 이걸 찾자. 이 산업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이제 경쟁 우위. 그러면서도 경쟁이 우위 있는 기업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면 아무리 그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내가 피자 8조각인데 그걸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냥 8개 회사가 다 와서 한 조각씩 먹으면 시장 커도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경영진이 그런 걸 잘 이해하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 거기다가 이제 주주환원도 잘해주면 좋은데 아직 뭐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너무 주주환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향후에 성공하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경영진이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한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 3.0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이제 시대별 주도주들인데 PC 시대죠. 예, 이때 옛날에 1990년대 우리나라 이제 D램이 일본 제치고 1등 할 때거든요. 예, 당시 이제 PC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기업들이 나왔고 그다음 인터넷 시대죠. 구글. 예, 그다음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얼마 전에 이제 여기였죠. 근데 이제는 AI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테크죠. 테크 관점에서 본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소비도 있고 다양할 텐데
우리가 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은 PC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PC가 내년에 윈도우로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PC주를 투자하기는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저런 쪽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그 시대 변화를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이제 서두에 요 말씀을 좀 드렸고,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하게나마 좀 올해 좀 경제 전망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시장인데, 요 녹색은 시장,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AI 여전히 좋죠.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올해 50% 증가할 거래요. 미국은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좋아요. 너무 좋으면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가가 조금 안정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새 미국 경기가 좀 꺾여요, 실제. 그런데 증시 지금 사상 최고잖아요, 미국은. 나스닥은. 예.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건데 저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정부가 하고 있어요. 요 두 개는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았는데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말고 비미국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비미국도 회복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게, 미국 금리 인하 올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안개가 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할 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금리 인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할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건 좀 약간의 이제 부정적 요인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 이건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미국 대선도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예. 트럼프는 우리나라 제품도 만약에 수출하면 10% 관세 부과하고 들어가야 돼요. 중국은 60%. 그래서 이제 세계가 완전히 분절화되니까 이게 진짜 트럼프가, 근데 또 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흔히 이제 스트롱맨이라 그러죠. 이 전 세계의 스트롱맨 딱 세 명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강대국이 다 지금 스트롱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좀 약간 부담스럽고, 금투세 시행되면 당연히 안 좋죠. 세금 내야 되는데. 저거랑 공매도, 이복형 금감원장 오늘도 자기는 빨리 좀 공매도 금지 해제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게 해제하면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아마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공매도 금지 해제되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죠. 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좀 안 좋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해본 거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 이번에 경제 전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도 뭐 매크로나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국은행 금통위 하고 나면요, 이렇게 경제 전망 같은 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다 올려놔요. 파일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요약을 해요. 한번 보고 주말에도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건 제가 좀 캡처를 해온 건데, 결론 요겁니다. 올해 성장률을 올렸어요. 2.5로.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성장률을 올렸나? 이유는 수출이 좋아요. 그 이유가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올렸어요. 이건 좋은 거죠. 증시에 당연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저게 물가거든요. 물가는 안정화돼야죠. 근데 보면 물가 계속 떨어져요. 이것만 보면, 한국은행의 전망만 보면 시장 나쁘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크로에서 제일 핵심은 물가랑 금리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근데 경기는 올렸는데 물가는 그대로예요. 내년도 물가도 지금 2.1, 2.0 유지.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는 유지시키는데 경제 전망 올렸다는 거는 되게 시장이 좋아할 뉴스죠. 아, 그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 더 올리거나 그러지 않겠구나. 물가 안정화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이게 이제 KDI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반도체고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 지금 돌아섰죠. 그 다음에 세계 교역량 바닥 찍고 돌리고 있고요. 뭐 큰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괜찮나 안 좋나를 한번 점검하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리스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안고 가야 되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1년 후에 그 물가 어떻게 될까, 다 안정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뭐 엄청난 악재나 이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이 좀 식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국의 그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인데 이제 꺾이고 있죠. 실제 성장률이 너무 성장이 가파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꺾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의 소비, 그 다음에 개인들의 연체율입니다. 소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자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뭐 맥도날드도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14년 이후로 10년 지났죠.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31%거든요. 10년간. 근데 보시면 스타벅스가 39%, 맥도날드가 100% 올랐어요. 햄버거 가격이. 그래도 사람들은 용인하고 사줬어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한대요. 이제 비싼 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저게 이제 미국의 초과 저축. 코로나 때 저렇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이제 돈을 다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저축했던 거. 예,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아, 미국 소비는 이제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꺾이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경기가 안 무너지는 건 뭐냐면 미국에 이민자가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상상이 안 가죠. 우리 한국에 대량으로 이민 온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민의 나라죠. 근데 실제 보면 이민자가 보세요. 그 여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고 20년 후반에 그 바이든 되고 나서 딱 정확히 21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민자가 급격히 늡니다. 왜냐하면 이민에 되게 관대한 정부죠.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노란색이 저게 불법 이민자래요. 불법 이민자도 그냥 관대하게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불법 이민자한테도 뭐 이런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좀 꺾여도 쉽게 안 무너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대 법안, 인프라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지원법, 여기 들어가는 돈이 미국 GDP의 10%. 실제 보면 지금 미국의 이게 그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확 올라오는 게 이것 때문에 투자한 이제 그 투자금들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투자. 여기 다 일자리 만들어지죠. 되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이 왜 이렇게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짓지? 예, 되게 이상한 일이죠. 이게 자유무역 시대에 진짜 배치되는 거죠. 중국에 공장 지어야 되는데 왜 미국에 짓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 원래 예전에 그 트럼프 아니까 그 예전에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는 그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중산층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 돼요. 근데 그 공약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고용이.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인데, 요게 오늘 그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요게 24년도 최근 예.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AI 붐이죠. 23년도부터 시작한 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2016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한번 왔거든요. 그때가 그 유튜브랑 클라우드 그걸로 슈퍼 사이클 한번 왔어요. 2년. 그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계속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를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요. 예, 계속해서. 저게 반도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요새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도 아주 주가 폭락했다가 갑자기 또 올랐더라고요, 막판에.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놈의 HBM 지금 엔비디아에서 안 받아주니 뭐니 막 온갖 루머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다니는 직원분들 자존심은 지금 완전 땅바닥으로 갔죠. 네. 아니 하이닉스가 2등인데 삼성이 이런 대접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엔비디아의 HBM 이거 지금 아직은 못 넣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는 늘 거라고 봐요. HBM은 결국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여러 업체 거 쓰는 게 좋거든요. 예,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삼성도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AI가 일단 붐을 일으켰지만 이것 빼고도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좋아요. 좋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반도체 국가예요. 반도체가 좋으면 경기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수출보다 이제 내수죠. 내수 경기가 좀 걱정되는 거지 수출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들이니까 수출, 디램 가격, 반도체 경기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통 2년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작년 2분기인가 3분기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2년 가거든요. 보통 사이클이. 그럼 내년 한 3분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거 팔아야 되나? 3배나 올랐는데 뭐 삼성전자 자꾸 안 가니까 삼성전자도 이거 좀 근데 이러다 반도체에서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근데 일단 사이클상 내년 3분기면 고점은 보통 2분기 전에 나와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가격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게 꼭 맞는다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주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승 기간 한 2년 정도면 올해까지는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AI도 좋지만 일반 서버까지도 이제 돌아서고 모바일 PC 다 개선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 기대하는 게 AI PC 나오고 애플 지금 아이폰에 지금 아직은 AI가 탑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도 아이폰 많이들 쓰실 것 같은데 6월 10일 날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아마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I 기능을 넣으면 그 수요가 더 늘 수도 있겠죠. 애플이 하면 달라요. 삼성이 어쨌든 AI 넣어가지고 일단 제품은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애플이 넣으면 더 다르겠죠. 세계 1등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또 스마트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아까 질문에도 많이 있었는데 AI가 답은 그거예요. 저는 저기도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챗 GPT한테 좀 그려달라고 요거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는데 우리가 등산할 때 아직 저 목표가 저기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제 여기에요 AI. 여기 2년 왔어요 2년. 예, 요게 모바일 사이클이거든요 요게. 예, 저 궤적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게 부담이죠. 엔비디아 주가 부담되죠 솔직히. 그게 부담이지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이클이 무너지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또 이 사이클에서 지금 반도체가 계속 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가 아까 질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AI로 지금 돈 버는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AI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반도체만 벌어요. 지금 네이버도 돈 못 벌죠. 미국의 메타도 돈을 못 벌어요. AI로 돈을 버는 회사는 요런 회사들밖에 없죠. 엔비디아, 하이닉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지가 되겠냐. 근데 결국엔 이런 서비스들, AI의 킬러 콘텐츠들이 나오겠죠. 나오면 결국엔 우리 그 모바일 처음 썼을 때 처음에 게임밖에 할 게 없었잖아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앱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AI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건 저는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와서 지금 뭐 주가 올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될 게 저는 비미국.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 그동안은 중국이나 유럽이 좀 미국 경기에 완전 뒤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쫓아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에도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합니다. 188종 국채 발행했고요. 이구한 씨는 헌 것 주면 새 거 줄게. 교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헌 가전, 오래된 그러니까 중고차, 집도 바꿔줘요. 집도. 물론 집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집도 어쨌든 이구한 신을 합니다. 그래서 부양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 요즘에 좋죠. 중국도 주주환원해요. 그래서 저게 3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뭐냐면 소비, 이구환신, 자산, 중국 증시 올리죠. 투자, 특별국채 발행해서 인프라 투자. 저 3마리 토끼를 잡으면 중국 경제는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작년 말만 해도 중국 보지 마라. 중국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증시도 완전히 엉망이었고 근데 올해 중국 증시가 제일 뜨거워요. 상승률로는. 완전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반영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선반영은 뭐냐면 주식 투자는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얘가 앞으로 2년 후에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걸 보고 얘 커지는 거면 우리가 이 커지는 쪽에 좀 베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투자를 해요. 근데 실패하면
주가는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미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에 지금 좋아질 걸 많이들 전망하는데 주가는 벌써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선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도 있지만 이렇게 하향 조정. 우리나라는 유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요. 그래서 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전쟁 났는데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오펙의 유효 생산 능력, 오펙이 지금 감산하니까 생산 능력이 남아 돌아요. 근데 증산을 못하죠. 사우디가 지금 힘을 갖고 야 증산하지 마라. 유가 빠지면 어떡할래? 공급 늘면 안 되니까. 근데 언제든지 저게 누군가 배신 때리면 저기서 유가 빠져버리세요. 유가 빠지면 우린 좋아요. 예, 우리 소비가 늘어요. 예, 특히 이제 차 갖고 계신 분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어쨌든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내수가 좋아요. 내수 경기가. 근데 다행히 저런 공습이 나왔는데도 유가가 빠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중동 전쟁 나는데 왜 유가가 빠지냐?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산유국이에요. 산유국끼리 싸우니까 무슨 일이 발생? 유가가 난리가 났죠. 그때 제일 오른 게 천연가스. 근데 이스라엘 기름 안 납니다. 이스라엘 기름 안 나고 저기 어디죠? 그쪽 가자지구 쪽에 거기랑 지금 싸우잖아요. 거기도 기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란하고 전면전을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란하고는 그냥 드론으로 한번 치고받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안 오르는 거죠.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경기 선행 지수죠.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행 지표로 나타낸 건데 이 선이 어쨌든 안 꺾이면 증시 잘 안 꺾입니다. 급락장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게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솔직히 되게 답답합니다. 너무 좀 속 터지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안 꺾여서 여전히 견조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베스트 리서치에서 썼던 자료인데 저희 이제 자료 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익 추정치거든요. 요게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인데 요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저렇게 오르는 구간에선 증시가 무너진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꺾이면 같이 빠져요. 근데 다행히 지금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아직도 되게 견조합니다. 근데 저기서 저게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꺾이면 확 꺾여버려요. 그래서 반도체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무너질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한번 표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미국은 아마 금리 인하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고 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9월이나 12월 정도. 저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조금 둔화되는 게 좋습니다. 물가를 안정화시키고요. 제조업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기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섰고, 한국 경기도 반도체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괜찮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만 유지해도 돼요. 지금 정도에 더 이상 악재만 없으면 되고, AI야 뭐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밸류업 상법, 세법 개정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기존에 이런 걸 했던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해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방향성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금투세 공매도도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증시에 좋은 이슈는 지금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S&P 500은 고평가인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한국은 싸다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갑니다. 이게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왜 하냐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은 미국 주식을 오히려 기본으로 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할까 말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코스피가 그렇다고 영원히 저평가되는 건 아닌데, 제 결정적인 이유는 코스피가 못 간 이유는요, 그 두 개 때문에 못 갔어요. 삼성전자랑 에코프로비엠. 이 두 개가 주가가 너무 안 가요. 삼성전자 올해 마이너스예요. 예, 거기다 에코프로비엠도 연일 빠졌죠. 오늘은 근데 어땠어요? 오늘 증시 급등했죠. 둘 다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1위가 삼성전자, 코스닥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2차 전지랑 얘네가 가야 지수가 가요. 근데 얘네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이 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땐 지수는 너무 보지 마세요. 한국 시장은 이들이 결국 가야만 움직이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최근에 보면. 근데 미국은 엔비디아부터 지수주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안 무너지면 돼요. 아, 이제 진짜 장 끝났다. 폭락장 올 것 같다. 매크로 딱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급락장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실제. 답답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지수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 이것만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이거는 한 가지 좀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준 거예요. 챗GPT가.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있고 중국이 이게 경기입니다. 경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바뀔 걸 예측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먼저 틀리더라도. 근데 선행 지표를 내가 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죠. 그냥 단지 중국 경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안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여전히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이 쫓아오겠죠.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비미국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니까 이런 경우에 과거에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글로벌 소비가 증가했대요. 미국만 좋으면 미국만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가 힘들어요.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제 비미국이 좋아지면 글로벌 소비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 그럼 글로벌 소비주가 뭐 있죠? 뭐 나이키, 스타벅스 있겠죠. 뭐 아디다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들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주가들이 다 박살나 있어요. 엄청 빠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 기업들이 하반기에 반전이 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AI보다는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나 PC 쪽이 많으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반전 나오려나? 그 다음에 저 나이키의 신발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가 한국에 백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운동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이제 그 합성피혁이라고 그러죠. 그거 만드는 회사. 나이키에 공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소비가 살면 플라스틱 수요가 늘죠.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제 어떤 자기가 미래를 좀 예측을 해서 이런 좀 트렌드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기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 투자할 때는 일단 트렌드를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AM이 커지는 산업 찾기 이제 몇 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우주항공입니다. 그죠? 딱 봐도 오늘 이제 사실 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나사가 생겼죠. 우주항공청이 오늘 드디어 설립이 됐어요. 네, 저기 사천에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주도한 건 누가 했죠? 우주항공을? 나사. 정부가 주도했죠. 지금은 누가 주도해요? 저 두 사람.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서로 경쟁하고 있죠. 인공위성 띄우고. 물론 제프 베이조스가 좀 늦었는데 올해 연말부터 아마 많이 띄울 거예요. 네,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기거든요. 우주항공청이.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개청을 했고 우주 산업이 커진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정부 위주다 보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 알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위대한 뭐 우주항공 기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궤도 위성 인터넷 예비 타당성 조사 저게 이제 통과가 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저궤도 위성은 이제 지구 바로 옆쪽에서 지금 스타링크 있죠 일론 머스크에 여기서 위성 띄워가지고 위성으로 인터넷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3수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게 이제 저 위성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물론 아직은 조금 시간 남았지만 지금 우리 5G 쓰잖아요. 6G는 위성 인터넷이에요. 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이게 4G도 있고요. 5G 있고 6G가 있는데 4G 때 5G 때 통신 장비주들이 기본적으로 5-6배씩 날라갔어요. 그 사이클 왔을 때. 대표적인 게 KMW 아시죠? KMW가 지금은 완전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주가 엄청 빠져 있죠. 근데 안 갑니다.
사이클이 끝나버리니까. 근데 6G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 아직은 좀 시간 남았어요. 근데 분명히 또 6G가 올 거예요. 2020년대 후반에. 그러면 제2의 KMW가 뭔지를 또 찾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6G는 이쪽과 관련돼 있어요. 우주랑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을 계속 좀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이유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인공위성 발사할 거거든요. 발사 수치가 28년도에 급증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데 인공위성 만드는데 3, 4년 걸리니까 지금부터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커질 것 같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하고 이거를 민간 기업이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정부가 한 위성을 한 80개 이상 일단 그 발주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스케줄에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요거 쐈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이게 이제 미국의 로켓랩이라는 회사에 실려가지고 우리나라 그 세트랙아이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위성 이제 11개를 탑재시켜가지고 작아요. 저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한반도 정찰하는 거예요. 북한군 뭐 하고 있나. 근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했거든요. 좀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근데 요거는 하루에 3번 관찰을 해. 해상도는 좀 떨어져요. 대신에 여러 번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주항공에 대한 밸류 체인을 여러분이 스스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구글링 하셔도 되고. 근데 보면 위성 제조하는 업체는 하나그룹이에요. 세트랙아이도 하나가 인수했거든요. 하나 시스템. 적에도 위성 인터넷 저 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 하나 시스템도 그 하나 페이저라고 자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아베스텔치주는 원래 철강 회사인데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에 이런 그 탄소 합금강이 있거든요. 발사체. 거기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분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드릴 건 이런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것도 TAM이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분명히.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밸류업.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보는 분도 많고, 야, 이거 되겠냐.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안 돼 하고 미국 가는 분도 많아요. 여전히. 근데 저는 안 되면 그냥 계속 이 상태예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른 거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부터 자율공시가 시작이 됐고요. 9월에 지수가 개발되고 ETF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요게 핵심 뭐냐면 주주가치 올리자. 요겁니다. 주주가치를 올려서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을 좀 올리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재평가하자. 그 재평가하면 뭐가 달라지냐?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하자는 거예요. 부동산 말고 금융시장을 살려서 일본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성공을 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우리는 부동산이 64% 정도 될 거예요. 전체 자산에. 일본은 예금이 많아요. 거기는 부동산이 거의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주식도 아예 관심도 없고 대부분 좀 돈 있는 분들은 국채 투자해 놓고 아니면 예금 이런 거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예전에 아베 정부가 이제 그걸 알고 바꿔버린 거죠. 주식시장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일본은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자기가 직접 샀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걸 했거든요. 부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약간 일본식으로 주식시장으로 좀 돈이 몰리게 만들자. 예, 요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도 저는 이제 민주당도 반대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한 채널에서 이재명 그 어떻게 좀 기회가 돼가지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옆에서. 근데 정말 주식 투자를 거의 뭐 제가 느낀 거는 완전 이분 선수시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어쨌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된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안 된 거죠. 그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저걸 법에다 넣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정부나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세법이나 상법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좀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한 증권사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보이시죠? 네이버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이해진 의장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졸업하시고 국민연금을 내면 그 순간 이제 사실 여러분 주식이 되는 거예요. 이들 주가가 올라가야 내 노후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밸류업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기금 고갈되는 거 아시잖아요. 수익률 안 나오면. 연평균 한 10% 내야 될걸요, 국민연금이 매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한 10% 낸 걸로 알아요. 그거 어떻게 매년 냅니까? 근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특히 지금 연금 구조상 젊은 분들 불만이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더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혜택은 못 받고 연금이 이제 고갈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또 하나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 대주주인 국민연금 이 갖고 있는 이 기업들,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밸류업이 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선호가 되겠냐? 당연히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이게 배당 수익률이에요. 계산을 해본 거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물론 이 기업들이 돈을 까먹으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 저거는 주주환원율 뭐냐면 배당 성향하고 그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있잖아요. 주주들한테 번 돈 중에 얼마를 돌려주나, 이걸 나타낸 건데,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 SK텔레콤 96%니까 영원히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러운 건 애플은 90%거든요. 애플은 주주환원율이 90%고 우리나라는 평균 29%밖에 안 돼요. 미국이 아마 평균 60% 넘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좀 특출나게 높아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는 이런 기업을 늘리자는 거죠. 근데 오늘 KB금융이 공시를 하나 냈어요. 올해 4분기에 주주가치, 그러니까 기업가치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오늘부터 시작인데 올해 4분기에 요거 자기가 보고서 써서 내겠대요.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금융회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이런 분도 계시죠. 자율적으로 하면 누가 하겠냐. 이런 분도 있지만 이미 시작은 됐다.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 몇 년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저도 요즘에 자료를 많이 봤는데 에너지 트랜지션, 이게 전환이죠. 에너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왜 바꾸죠, 에너지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기후변화. 탄소 중립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석연료 쓰지 말고, 석탄 쓰지 말고 태양광 쓰고, 그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AI 시대가 오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뭘 에너지로 쓸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여러분이 희생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돈 내고, 취지는 너무 좋아요. 환경을 깨끗이 한다. 근데 그 돈이 1경 원이 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비용을 사실 댈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하려고 할까? 네. 발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이 이게 속도가 느려요. 생각보다.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라믹이라고 이제 매년 열리는 이런 이제 오일 메이저들 있죠. 뭐 엑선모빌이나 사우디 아람코 CEO들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올해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이게 제가 이거 딱 보고 충격받은 게, 탄소 중립을 하면 저도 당연히 신재생 생각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화석연료로 하는데 무슨 뭐 탄소 중립을 왜 하지? 화석연료를 배제하지 말고 그 옆에다 이산화탄소 포집하면 된다 이거예요. 공장에서 탄소 배출하죠. 그걸 잡아서 땅에 묻자 이겁니다. 예, 요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굳이 왜 화석연료 없애냐? 신재생으로 바꾸면 너무 돈도 많이 드는데, 물론 이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모든 걸 바꾸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도 이게 일본의 제라라고요. 이게 이제 엑선모빌이라고 있고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이제 캡처해 온 건데 요게 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천연가스가 엄청 많은 국가죠. 저 천연가스를 요 수증기로 개질을 해요. 개질을 하면 분리가 됩니다. 저 H2 수소랑 이산화탄소. 근데 옛날 같으면 얘를 그냥 공기 중에 빼버리겠죠.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죠. 탄소 포집 장치를 옆에다 두고 얘를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탄소 배출이 없어요. 대신에 수소가 나옵니다. 친환경이죠. 요거예요. 요게 이제 블루수소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제일 좋은데 이 전기 어디서 나올 겁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너무 힘들어요, 저것도. 예. 그 물을 또 전기 분해하고 그 전기를 석탄 발전으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지금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전기차 타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 전력원이 뭐예요? 화석연료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탄소 포집을 하는 순간 친환경으로 이제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기다 수소, 수소는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기다 이제 질소 하나 붙여서 뭐죠? NH3 암모니아로 운송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제 운송해서 나중에 수소 분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석탄 발전소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어버리잖아요. 암모니아는 무탄소거든요. 그러면 넣은 만큼 그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요, 실제. 그리고 LNG 발전소는 수소랑 궁합이 맞아요. 서로 다릅니다. 석탄은 암모니아, LNG는 수소. 혼소 발전 같이 섞어버려요. 요거 섞으면 탄소 배출이 어쨌든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본에서는 일본 최대 전력회사 저 제라가 여기 엑선모빌 여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암모니아 수입해서 저걸 하려고 그래요. 저게 이제 2026년인가 7년도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 수소, 블루수소, 블루 암모니아 시장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저는 좀 친환경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요게 이제 암모니아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좋죠. 풍력으로 그냥 전기 뽑아가지고 암모니아 합성해가지고 저거 운송시켜가지고 뭐 연료전지랑 저런 데 쓰면 좋은데 사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가지고 탄소를 포집하자 이거예요. 요 방식입니다. 요게 일단은 좀 효율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지금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잖아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다 여기 있거든요. 버지니아주 쪽에 많아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는 여기 있고요. 풍력도 약간 동부에 데이터 센터가 많은데 실제 신재생 에너지는 이쪽이 많아요. 천연가스는 또 이쪽이 많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뽑아서 전기를 쏴줘야 되거든요. 전력망을 다 깔아야 돼요. 근데 요새 전력기기 많이 올라간 이유 아시죠? 전력망이 없어요. 예. 전력망이 지금 2030년까지 추가되는 발전 용량이 160기가인데 지금 진행 중인 송전선 프로젝트는 85기가와트밖에 안 돼. 부족해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많은 데이터 이거보다 더 늘겠죠 앞으로. 데이터 시대인데. 예.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게 바로 LNG예요. LNG. 예. LNG하고 수소 연료전지. 그래서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수요 증가량인데 한 이제 그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미국은 천연가스 강국이니까 앞으로 수요도 늘고 생산량도 늘 거로 일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는 좀 더 낙관적으로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수출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LNG 수입하잖아요. 그 수요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LNG 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블루 암모니아, 블루수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태양광 풍력을 대체할 그 에너지원으로 LNG가 쓰이는 거죠. 근데 LNG는 탄소 배출이 석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의 사이클이 왔는데 이번에 LNG 빅 사이클 3번 온다. 이번에 주도하는 국가는 어디죠? US입니다. 저게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 없었고요. 카타르였고 두 번째가 오스트레일리아, US. 세 번째는 누가 봐도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미국에서 저렇게 LNG 투자 많이 할 때 수혜받는 기업을 찾아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 기업이죠. 저게 셰니어 에너지.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거죠. 25년부터 전력 부족해서 AI 전기차 힘들 수도 있다. 예, 이러니까 그럼 당장 LNG는 지금 풍부해요. 그래서 LNG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LNG에서 우리나라 기업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밸류체인이에요. 조선사 저거 LNG 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LNG는 배로 운송합니다. 천연가스는 파이프로 연결하고, 그죠? 이 PNG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본행제 LNG를 실어 나르려면 영하 165도로 얼린 상태로 가야 되니까 열을 차단해야 되고, 그다음 피팅, 예, 파이프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LNG 발전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포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 이 산업은 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그렇고 갑자기 수소연료 전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죠. 네, 블룸 에너지 미국에서 요새 뭐 그냥 매일 날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소연료 전지는 뭐가 좋냐면 이렇게 이 수소를 물론 여기는 친환경으로 했지만 아까 수소 있잖아요. 그 천연가스 개질해 가지고 암모니아랑 이제 수소 나오고 탄소는 이제 묶어놓고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블룸 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가 이 냉장고 크기거든요. 몇 개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전력망에 연결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전소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송전탑 연결해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오잖아요. 연료전지는 바로 옆에 있어요. 집 옆에, 건물 옆에.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망이 부족해도 바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시 발전할 수 있고요. 예, 면적도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에너지가 남죠. 이게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어쨌든 시간대별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낮에 에너지를 많이 보존을 하거든요. 밤엔 또 없어요. 예, 간헐성이라 그러죠. 근데 이 수소연료전지는 여기 남을 때 얘가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뭔가 부족하면 채워줘요. 예, 저장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게 수소가 또 한참 뭐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완전히 잊혀진 업종이 됐다가 지금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급부상하는데 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블루 수소랑 연결을 해서 미국은 정말 수소가 많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그 탄소 배출만 이렇게 잡아주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마음껏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아마 요거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Z세대 분들 전 세계에서 Z세대가 24억 명이 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32%.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젊은 분들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SNS는 거의 다 하는 거죠. 예, 특히 인스타 거의 다 하고 계시고 유튜브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그 또 이 지금 10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이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나 봐요. 다이소에 그냥 배회를 해요. 살 게 없는데도 그냥 가서 기웃거리다가 아 이거 한번 사볼까? 네, 약간 충동 구매. 근데 실제로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저 다이소가 매출이 작년에 3조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봐야 5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제일 비싼 게 5천 원 네, 하는 거고 저기 보면 올리브영이 지금 정말 저는 저 그래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리브영이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이겨버렸어요. 네,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이소랑 올리브영. 그걸 주도한 분들이 누구죠? Z세대죠. 그래서 Z세대와 유튜브 쇼핑도 이것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쇼핑몰이나 광고에 나오는 제품 후기 안 믿고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뭔가 인위적으로 쓴 것 같으면 이거 뭐 조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충동구매 하세요? 충동구매 하시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쇼폼 콘텐츠 보다가 야 저거 마음에 든다. 그냥 일단 사보자. 이런 좀 성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사고 나서 바로 피드백을 줘요. 댓글 달아가지고 이거 마음에 든다. 별로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편하죠. 피드백을 바로 주니까. 내가 잘못된 거를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Z세대 특징이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를 좋아해요. 자기가 선호하는 인플루언서 있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 내가 헬스를 좋아하면 헬스 유튜버 분들. 그죠? 그분들이 만약에 뭐 건강식을 추천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소비를 해버려요. 예, 그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잖아요. 되게. 예, 그래서 이 유튜브 쇼핑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미국은 인스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그 쇼츠 보고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단연 1위죠. 사용 시간 기준으로 그 제가 아까 자료 잠깐 봤는데 4월 달에 천억 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분으로 천억 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쓴 게 천억 분. 그러니까 1분 할 때 1분. 예. 2위가 카톡인데 300억 분.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3위가 인스타예요. 예. 그만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카페24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실제 이 회사가 그 쇼핑몰 운영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트 씨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영상 거기 밑에다가 이런 거 하고 요거 누르면 카페24의 그 쇼핑몰로 연결이 돼요. 그럼 거기서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홈쇼핑 보고 쇼핑하는 게 아니고 요런 쇼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도 커지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인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대로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트렌드도. 그래서 여기서 또 수혜받는 게 바로 화장품에서 그렇죠. 화장품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까지는 어쨌든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냥 이름 있는 화장품 샀어요. 그리고 저기 그 단일 그 뭐죠? 원 브랜드샵 이니스프리, 옛날에 이니스프리만 파는데 그런 거 많았잖아요. 거기 가서 샀는데 지금은 완전 올리브영 가서 사죠 다. 누구든. 예. 근데 그런 시장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요. 한국 따라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화장품 밸류 체인인데 이게 브랜드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점점 늘어나요. 예. 인플루언서들도 자기 브랜드 만들어서 화장품 하거든요. 근데 화장품 공장이 없으니까 ODM 회사에 맡겨요. 요게 코스맥스가 세계 1위입니다. ODM 1위죠. 한국 콜마도 있고 여기 인그루드랩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주문을 받아서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너무 잘 만들어요. FDA 승인도 받아놨고, 그리고 근데 이거보다 더 적은 회사가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화장품. 예. 요런 데 담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만드는 회사는 더 적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좀 밸류체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보다는 요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긴 경쟁이 치열하고 이쪽은 좀 덜한 편이죠. 아, 이거 비상장 회사예요? 연옥인데? 아, 여기 비상장. 예, 사마. 예. 근데 이 두 개 다 아마 M&A가 돼가지고 M&A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이제 한 증권사에서 실리콘투라는 이제 회사 실적이 나와서 그 실적을 보여줬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네덜란드가 갑자기 우리 한국 화장품을 저렇게 수입을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데이터가.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 보면 그 미국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글래스 스킨이라고. 유리 피부. 너무 깨끗하다고. 화장품을 도대체 이제 뭘 쓰길래 저렇게 피부가 다 깨끗하냐. 이게 이제 그 유행을 탄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이게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시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터치하고 유럽까지 저렇게 돼버리면 화장품 회사들의 이 TAM은 더 커지는 거죠. 미국도 커졌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또 관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 유튜브 쇼핑도 있고 저 수분 아시죠? 아프리카 TV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인플루언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프리카 TV가 그 이쪽의 원조 아닌 거예요? 인플루언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 문화. 네.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Z세대의 소비에는 좀 맞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애플이 결국엔 복귀할 텐데 너무 올해 애플도 자존심이 많이 구겼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6월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AI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OLED로 바뀌었죠. LCD에서.
그래서 이쪽 시장도 좀 커질 수 있다는 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여기 질문에도 나와서 한번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렌드를 좀 분석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증권사 보고서도 보지만 저는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신문을 봐요. 그러니까 지면 신문을 봐요. 꼭 지면 신문을 보는데 한 네 개 정도 보죠. 네 개 정도 보는데 그 제가 이제 주말에 보다 보니까 주말판에 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뇨 없는 건강한 여대생이 혈당 측정기 차는 이유는, 혈당 측정기는 당뇨 환자분들이 자기 혈당 측정하려고 차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지? 당뇨랑 상관이 없는데 왜 저걸 차고 있지? 궁금해서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더니 답이 나와 있어요. 비만이나 다이어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차면 내 혈당을 알려줘요. 내가 만약에 물을 마시건 흰 쌀밥을 먹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당 수치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24시간 전 스마트폰으로. 원래 당뇨 환자분들이 저거 보고 자기 이제 그 혈당 관리하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건데, 전혀 치료할 목적이 필요 없는데 일반인이 이걸 차고 지금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뇨 시장도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일반 비환자 시장까지 열려버리면 TAM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요걸 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제가 이 일정한 이제 제 그 노트에 놓고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놔요. 이제 읽으면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기사가. 그래서 요걸 제가 실제 정리한 거예요. 요건 제가 직접 정리해 본 거고. 그래서 연소결당 측정기.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모르면 검색하면 되죠. CGM이 뭐지? 그럼 연소결당 측정기는 뭐지?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새 뭐 구글링 하면 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찾아보고, 여기 관련된 기업도 사실 나와요. 찾아보면 몇 개 없어요. 미국에 덱스컴 있고 우리 한국에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연소결당 측정기 만드는 기업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경쟁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투자랑 좀 관련은 없지만 요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저런 걸 보고요, 나중에 PPT로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PPT로 남한테 내가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건 뭐냐면, 일반적인 식사, 우리 보통 이렇게만 먹잖아요. 이러면 당이 올라간대요. 당 관리가 안 된대요. 반대로 먹으래요. 여기 신문에는 채소부터, 양념이 안 된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밥 먹고 10분 후에, 그러니까 이걸 먹고 10분 후에 밥 먹으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예. 근데 굳이 내가 탄수화물 먹을 거면 저녁에 먹으라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과학적으로 제가 검증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에 나온 걸 제가 PPT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이렇게 또 시각화해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걸 시각화하면은 단순화 시킨 거예요. 투자 아이도 되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럼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여기랑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죠? 아까 아이센스라고 그랬죠. 그럼 아이센스 전자공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쳐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2023년도에 이 국내 승인을 그때 받았어요. 원래는 연소결당 측정기를 못 받고, 자가혈당은 뭐냐면 이제 한 번씩 체열을 해서 자기 혈당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년에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유럽에서도 인증받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미국 남아있는 거죠. 시장이 더 커지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분석해보고, 또 올해 초에 나왔지만 카카오의 파스타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거기에 입점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파스타 같은 거죠. 실시간으로 혈당 측정.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내가 차고 있으면 요 파스타 앱을 키면 식단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장 커지겠다 하면 그때 내가 확신이 들면 투자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과정이지 뭐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저런 이제 신문 기사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신문 기사를 다 어떻게 봐요?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빨리 넘기세요. 그리고 제목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그 제목만 적어 놓으세요. 제목만 따로.
하루에 한 5개 정도, 5-6개. 그리고 나중에 그 제목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한번 이 글 읽어보시고 네이버 들어가면 그 제목 검색하면 기사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괜찮은 거를 주말에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읽었던 신문 기사인데 중국 바이오를 미국이 규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 한국에 수혜 기업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대로 지금 미국이 아마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법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네. 그냥 이제 우리가 흘려듣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가 네이버 검색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 시대는 이제 저물겠죠. AI로 바뀔 텐데 어쨌든 질문을 잘해야죠. 챗 GPT 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내가 여행 간다고 생각할 때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근데 네이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이버는 키워드 써주셔야 돼요. 뭐 영국, 뭐 런던, 프라하. 그럼 이제 블로그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다 찾아야죠. 근데 얘는 이제 얘가 짜주는 거죠. 그리고 검색은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저도 이제 우연히 알았는데 미국의 퍼플렉시티 요 검색이 AI 검색인데 되게 좋은 게 일단 답을 주죠. 이 기본적인 검색과 다른 점은 이런 AI는 나한테 답을 그냥 다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저기 링크까지 걸어줘요. 출처. 그러면 좀 더 내가 더 공부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무료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검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퍼플렉시티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물론 단점은 AI에 이게 모든 거에 해당되는데 100% 완벽한 답을 제공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딱 보면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답을 썼지?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걸러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료 찾을 때 되게 좋아요. 내가 궁금한 자료 찾을 때 저 원문으로 저거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가 기업을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사실 이런 쪽이죠. 도입기, 성장기, 이렇게 성장하는 쪽. 이쪽을 봐야 되고 쇠퇴기에 잘못 투자하면 정말 기업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저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런 산업들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봤을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저기 이제 지상파 지금 SBS 주가만 봐도 답 나오죠. 안 갑니다. 주가가 안 가고 실적도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광고를 안 해요. 지상파 안 봅니다. SNS, 유튜브 광고, 인스타 광고 하지 잘 안 하죠. 여러분도 사실 지상파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그 지상파도 나중에 뭐 넷플릭스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그죠? 뭐 티빙으로 보고 대부분 그러죠.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없죠.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예. 근데 저런 쪽을 그냥 우리가 단지 싸다고 투자할 수도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기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저 화장품 원 브랜드숍은 사실은 이제 쇠퇴기인데 저기서 뭘로 바뀌었죠? 갑자기 인디 화장품 시대가 오더니 올리브영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화장품 산업은 성장을 안 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고 무조건 저거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저기서 갑자기 젊어지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제가 투자 철학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변화하는 곳에서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변화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려면 항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디 화장품으로 이렇게 시대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까 미국의 정유회사들 뭐 투자할 게 뭐 있어요. 원유 시대 끝났는데. 근데 저 회사들이 막 신고가 갑니다. 주가 엄청 올랐어요. 미국은. 근데 탄소 포집으로 가는 거죠. 아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잡아주는 거. 저거 정유회사들이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저렇게 안 좋은 쪽에서도 변화되는 거. 좋은 쪽에서는 진짜로 이거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할 때 기업을 먼저 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먼저 기업들 분석하는 거 좋지만 우리 한국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일단 이런 트렌드 분석, 트렌드가 지금 어느 쪽이 좋은지 제가 이제 다 얘기는 안 했거든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트렌드들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트렌드인지
일시적인지 아까 비미국 있죠. 비미국이 좋아진다 그랬죠. 중국이. 저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계속 좋을까요? 한 6개월 좋다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비미국이 좋아지는데 난 투자하고 싶다. 그럼 시계열을 짧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에너지 트랜지션 이제 유럽까지 화장품이 열리나? 이런 게 구조적이면 이제 장기 투자 가능한 거죠. 꾸준하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좀 아이디어 삼아서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